지금 달러 약세가 시작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머징 마켓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 주가의 상승폭이 오히려 선진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 뭐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이유는 어떤 건가요? 우선 이제 달러는 최근에 보면 상당히 약세입니다. 그러니까 그 코로나19가 발생하고 했을 때 달러 인덱스가 106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는 많이 떨어졌을 때 94까지 떨어졌으니까 거의 10% 정도 달러가 절하가 돼버린 거죠. 이제 다시 조금 올라와서 한 95, 96 정도로 회복하긴 했지만 96 뭐 이런 정도가 코로나19 이전하고 비교했을 때 그때가 그 달러 인덱스가 98, 99 정도였거든요. 그게 96 정도 됐다는 건 그때에 비해서도 절하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달러가 좀 절하가 돼 있는 형태인데 이렇게 된 거는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통화는 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달러하고 엔화. 이게 가장 안정적인 통화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쪽에 보게 되면 반대쪽에 이머징 마켓 통화. 그 다음에 아무튼 유로도 엔화나 달러만큼 안정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쪽으로 속해 있고요. 그래서 이 양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상황이 안 좋을 때는 달러하고 엔화가 굉장히 강세가 됐죠. 그냥 안전자산으로서 간다라고 해서 통화 그쪽으로 몰렸던 거고 지금은 보면 그런 상태가 좀 풀려있는 그 상태지 않습니까? 이게 자본시장도 안정이 되고 그 다음에 더 나빠지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제 달러 강세가 약해지면서 이쪽이 약해지고 반대쪽에 이제 이머징 마켓이나 이런 쪽이 상대적으로 이제 올라오는 이런 형태가 지금 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기조 자체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은 이제 주식시장 이런 것들이 거의 공평하게 지금 이제 돼가는 형태잖아요. 초반전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4월 그러니까 3월 말에 주가가 바닥을 치고 한 달 정도만 보면 그때는 이제 극심하게 차별화가 돼버리는 형태였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나스닥은 올라가고 다우는 못 올라가고 그랬죠. 유럽도 조금 반등을 한 상태에서 옆으로 기어버리고 이런 형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 5월 중순을 넘으면서부터는 못 올라갔던 주식들이 전부 다 올라가면서 갭을 굉장히 많이 좁혀버린 형태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미국의 나스닥이 올라간 거나, 그 다음에 S&P 올라간 거나, 다우지수 올라간 거나, 그 다음에 유럽 주가 올라간 거나, 지금은 그렇게 크게 서로 차이가 나지 않는 형태가 된 거죠. 마찬가지로 이머징 마켓도 주가가 이제 그렇게 올라가서 어느 정도는 간 거고요.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오는 것들이 통화에도 똑같이 이제 그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아무튼, 이머징 마켓 통화 이런 거, 특히 브라질 헤아라니 뭐 이런 것들은 한 50%씩 막 절하가 돼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서 그거를 이제 좁혀가고 있는 형태라고 봐야 되거든요. 앞으로도 봤을 때 이런 좁혀가는 과정 자체는 좀 더 진행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선진국 통화, 그러니까 유로화가 뭐 얼마만큼 더 절상이 됐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좀 지났고요. 이머징 마켓 통화는 아직까지 그동안에 이제 너무 크게 절하가 돼버렸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더 아마 그 절상이 돼서 좀 이 차이를 많이 좁히는 형태로서 진행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모든 것들은 일단 가격 변수들이 다 한 번은 원상으로 좀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그게 똑같이 통화에도 역할을 한다라고 봐야겠죠. 근데 지금 한편에서는 그 개도국들의 그 부채 문제가 엄청 심각하기 때문에 파산 위기까지도 몰릴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흥국발 그 경제 위기 설도 막 나오고 있고요. 이거는 어떻게 서로 연관이 된다고 제가 이해해야 될까요? 뭐 그 신흥국발 경제 위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죠. 뭐 최근에 나온 건 아니고 그 신흥국들의 경제 위기 또 특히 이제 부채 이 얘기는 금융위기 때문에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발생한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유동성이 풀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유동성을 가지고 어디엔가 빌려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선진국에 원래 많이 빌려주고 했었는데 선진국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선진국에 크게 빌려주기는 어렵죠.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 이제 이머징 마켓 쪽으로 많이 가서 이머징 마켓에 있는 기업들에다가 굉장히 많은 돈을 빌려주는 형태로서 진행이 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보면 야, 저렇게 갑자기 부채가 많이 늘어났으니 저게 틀림없이 뭔가 문제를 일으킬 거다. 이제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얘기가
무려 지금 한 거의 5년 내지 6년 동안에 걸쳐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당장에 보면 그거를 문제를 일으키거나 일으키는 못합니다. 왜 못하냐면 세계 경제가 불안정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머징 마켓 쪽에 어느 하나 큰 게 그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게 되면 그 여파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이제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미국이 그 달러를 이렇게 빌려주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에도 했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이렇게 빌려주는데 그게 이머징 마켓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거든요. 브라질 이런 것처럼 큰 나라 이런 데는 이제 미국에서 달러를 어느 정도 이제 빌려주고 뭐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그 해지 거래하고 뭐 이렇게 이제 수합 거래하고 이런 이제 형태로서 가는 거거든요. 그게 아직까지는 계속 하기 때문에 당장에는 크게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한 거는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분명하지만 그게 당장에 뭐 세계 경제를 뒤집어 엎어버릴 거다. 이거는 현재로서는 별로 그렇게 눈에 보이는 그림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근데 사실 달러가 약세가 된다는 거는 그 이머징 국가들의 환율이 좋아지기 때문에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리해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경제가 더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신흥국들이. 예.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 고평가된 선진 시장에서 그 투자 자금들이 이머징으로 옮겨진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예. 그러면 이 시그널이 그러니까 이게 한 방향이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좋은데 막 복잡하게 이거는 좋고 저거는 나쁘고 막 이래 복합적으로 있단 말이죠. 예, 그렇죠.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시장을 어떻게 그 판단하고 이해하는 게 좀 유리할까요? 일단은 아무튼 그 주식 시장을 볼 때는요, 물론 이제 이머징 마켓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 이머징 마켓보다는 선진국 주식 시장을 보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 환도 이렇게 가고 움직이곤 하지만 그 환이라고 하는 것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 이거는 이제 환을 통해서 환이 절하가 되든 절상이 되든 뭐 이렇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수출하는 기업이나 이런 데에 생산성에다 영향을 미쳐서 그게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형태로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계가 한 단계, 두 단계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거기까지 나오는 신호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야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환을 보고 직접적으로 이제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되게 이제 이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들을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선진국 시장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뭐라고 하더라도 지금 전 세계 주식시장은 시장이 경제가 안정이 됐을 때는 동조화가 약해졌다가 그 다음에 그 경제가 굉장히 뭔가 좀 삐거덕거리는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갑자기 또 동조가 굉장히 강해졌다가 이런 형태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코로나19 막 처음 발생하고 그 다음에 또 현재까지 올라올 때도 보면 미국 시장하고 상당히 비슷한 형태로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 자체가 선진국 시장이 그만큼 큰 영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외국인 매수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선진국에서 돈이 만들어져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머징 마켓에서 사람들이 돈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돈을 얼마큼 만드느냐 하는 것들은 자기 나라 주식시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냥 그 애플을 사고 뭐 이렇게 하면 우리 미국 시장 보고 이렇게 할 것 같지만 그것도 많이 보지만요. 한국 시장이 좋으면 그 액수는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주가를 예측하겠다 이런 것들은 아주 극히 작은 때, 작은 국면 정도에서만 됩니다. 그러니까 짧은 국면. 예를 들어서 외환위기가 나고 했을 때 그때는 모든 그 경제 변수의 제1호가 환율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지만 일반적인 경우 그 이외의 모든 경우에서는 환이 그렇게 결정적인 변수가 되는 경우는 없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거보다는 선진국 시장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시장을 판단하고 이게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뭐 그 자금을 미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강달러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이런 것이 뉴스를 통해서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뭐 불과 몇 주 안 지나서 바로 지금 약달러로 전환이 됐는데 이러한 상황은 왜 이렇게 된 건가요?
우선은 이제 뭐 그 가장 큰 부분들은 그 지금 계속해서 달러를 강하게 만들어서 끌고 가기가 좀 어려운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과거 같은 경우에 보면 그 미국 경제는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까? 10몇 년 동안에 걸쳐서. 중간에 이제 다른 나라들, 유럽이나 미국이 그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 중간에 좋기도 했지만 또 굉장히 안 좋기도 했기 때문에 이 격차가 맨 마지막에 특히 이제 코로나19가 발생한 게 맨 마지막 국면에서는 굉장히 벌어지는 형태가 됐죠. 그렇게 되면 이제 강달러를 이제 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인데 이제 그 미국 경제 같은 경우가 올해 2월 달서부터 해가지고 이제 다시 침체 국면에 들어간 상태니까 중간에 보게 되면 둘 사이의 격차가 이제 점차 이렇게 줄어들어 버리는 형태가 된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옛날에는 이만큼 벌어졌기 때문에 강한 달러가 됐다. 이런 게 해서 요만큼 이제 줄어들게 되면 상대적으로 약한 달러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서 자연적으로 바뀌는 형태가 이제 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자금의 이동, 이 부분들도 또 역할을 상당히 많이 했다라고 봐야 되죠. 이제 과거 같은 경우에 특히 코로나19가 막 발생하고 했을 때는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상태가 안 좋은 상태니까 가장 안전한 곳으로서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역시 가장 안전한 곳이 이제 달러를 비롯해서 미국의 자산, 이런 쪽이니까 그쪽으로 돈이 몰리면서 강한 달러가 된 거고. 근데 지금은 상황이 좀 이제 진정이 되다 보니까 그거에서 조금 이제 벗어나는 형태가 되죠. 그러면서 이제 약달러로 가는 이런 형태가 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대통령 한 사람이 강달러로 갖고 가게 만들고 약달러로 갖고 가게 만들고 이러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강달러를 갖고 가자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 이제 그 레이건 대통령도 했던 것처럼 이게 미국이 얼마나 힘이 센가 하는 거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것에서 나오는 건데 이게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치러야 되는 비용이 상당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 보면 어떻게 됐든지 수출하고 이러는 데서 강한 달러는 약한 달러보다는 훨씬 더 불리한 형태가 돼버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치러야 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보면 미국이 아무튼 경제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제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달러가 강한 곳에서 지금 약한 곳으로 이렇게 지금 빠져나오고 있는 그런 형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ECB, 유럽 중앙은행에서 이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6천억 유로를 추가적으로 채권 매입하는 데 이제 사용하겠다 발표를 했잖아요. 네. 유럽의 경제 회복 상황이 그만큼 어렵다라고 저희가 봐야 되는 건가요? 현재 상황이? 예. 그게 어렵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형태고요. 뭐 일각에서는 이제 선제적인 조치 취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하는데 선제적인 조치는 취하려고 했으면 훨씬 전에 취해야 되죠. 다른 것보다는 이제 경제나 이런 것들이 안 좋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하나는 그 유럽의 그 의사결정 시스템 이런 것들의 문제에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내리거나 또 이제 뭐 양적 완화를 하거나 자금을 공급하거나 이런 것들이 연준의 결정에 의해서 그냥 쭉 이루어질 수 있는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많은 유럽의 국가들이 모여서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의사결정이 나려면 여러 나라들의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5개 나라만 모여도 합의가 나기가 어려운 형태인데 이게 거의 30개국이 된다라고 하면 그거에 합의를 낸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닌 형태가 되거든요. 어떤 쪽에서는 금리를 인하하자 그러고 어떤 쪽에서는 유지하자 그러고 어떤 쪽에서는 자금 공급을 하자 그러고 어떤 쪽에서는 인플레가 심하니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이러면서 그 계속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의사결정을 하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어떻게 보게 되면 이런 이제 그 정책이 내리고 이랬던 거는 원래 좀 더 일찍 했어야 되는 건데 이게 그런 그 의사결정 구조, 이런 것의 문제 때문에 뒤로 좀 많이 밀리면서 지금 이제 시행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고요.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그 유럽 은행이나 유럽 쪽의 그 의사결정이 늦은 구조, 이런 것들은 조금씩 개선이 되기는 하겠지만 그 여전히 남아있는 형태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보면 2008년도 금융위기가 나고 난 다음에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 말서부터 해서 2009년도 상반기까지 거의 모든 정책을 다 쏟아내서 이렇게 시행을 하는 형태였었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처음에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한참 크게 번졌을 때는 정책을 동조하는 형태였다가 조금 지나서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그 다음에 방향을 아예 바꿔가지고 그 양적 완화로 풀었던 자금 자체를 회수해드리는 형태로 했다가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또 양적 완화로 갔다가 이런 형태로서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 지역 내에서 어떤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면 정책의 방향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이제 남부 유럽에서 재정 위기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재정 위기가 발생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그 재정 때문에 처음에 이 재정을 투입하고 그 다음에 돈을 이렇게 공급을 하고 이랬던 곳에서 중간에 방향을 바꿔버린 형태가 되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반대 방향으로 갔다가 이런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나왔던 6천억 유로 그거는 뭐 다른 것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코로나19가 나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게 비로소 지금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번 그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는 이 시스템의 문제들이 자꾸 이렇게 드러나면서 그 영국 같은 경우는 브렉시트를 하고 혼자 독자적으로 잘 해결해 나가고 있잖아요. 네, 이런 그렇죠. 걸 뭐 부러워하면서 네. 그 동조하는 그러니까 네. 유럽 연합이 좀 흔들리는 그러한 일은 없을까요? 유럽연합 특히 EU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건 오래전부터 계속 얘기가 됐었는데 당장에는 뭐 그걸 흔들고 해가지고 유럽연합을 이렇게 그 해체를 시키고 이러면 거기에서부터 발생하는 문제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요. 현재로서는 그렇게 그거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봐야죠. 만약에 해체될 위기가 있고 해체된다라고 했으면 그 유럽 재정 위기가 났을 때 그거를 견디지 못했겠죠. 근데 이제 그걸 넘기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를 계속 이제 유럽 체제를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 정책의 발로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이제 바뀌지는 않을 텐데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빠르게 결정이 되지 못하고 하는 거는 당장의 어떤 문제도 있지만 각 나라들이 과거에서부터 왔던 경험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특수한 경험을 했던 나라 따져보면 독일이거든요. 독일 같은 경우가 1차 세계대전이 나고 난 다음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죠. 그래가지고 뭐 물가가 100만 배가 오르고 막 이런 거 했지 않습니까? 그때 기억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다음서부터 독일의 정책의 가장 우선은 뭐냐면 물가 안정입니다. 그러니까 뭐 경기가 나쁘다고 해가지고 돈을 굉장히 많이 풀고 그 다음에 금리를 엄청나게 내리고 이러는 거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그 독일의 기본적인 이제 생각인데 다른 나라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유럽식 그 체제 내에서 독일이 경제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독일의 생각이나 독일의 입김을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 시스템 자체가 어중간한 형태로 이제 계속되는데 이렇게 어중간한 형태에서 아마 속도를 조금 빨리 하는 형태로서 그래서 효율성을 좀 높이는 형태로서 계산할 가능성은 있어도 이거 전체를 손을 봐가지고 이게 유럽 체제가 너무 이제 이 효율성이 떨어지니 그냥 여기에서 좀 해산을 시켜버리고 이러는 거는 나오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맞죠. 네, 그렇군요.